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유럽장도 급등했고요. 아시아장이 어제 안 좋았는데 유럽으로 넘으면서 장이 괜찮아지더니 미국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요. 천연가스는 급락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그냥 뭐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자재 시장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미크론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 같더니 3일이던가요? 그냥 일간 40만 배럴 증산하는 걸 유지한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아마 미국이 강력하게 사우디한테 압박을 준 것 같고 거기에 사우디가 손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시장 자체는 에너지 쪽하고 원자재 쪽은 안정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슈퍼 사이클 얘기들을 계속 해댔는데 그는 존재하지 않고 물 건너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주가 급등은 뭐 오미크론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확산세는 두렵지만 그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소멸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도 긍정적인 이슈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얘가 우세종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좀 더 강력했던 델타 변이가 사라지고 우세적인 오미크론이 장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기와 같은 형태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지되는 그래서 크게 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나 혹은 실제 사실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부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일단은 확산세가 너무 빠르니까 그 봉쇄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봉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소비에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뭐 수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장 속도를 약간 둔화시킬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다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바닥 강도는 일시적으로는 멈춘 거가 눈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게 S&P 500 지수인데 이 전고점을 강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우 같은 경우는 퉁 튀어서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바닥에서 기고 있고 방향을 터닝을 못하고 있고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그 힘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S&P 500 지수고 뭐 채권 2년 순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로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국채 2년 올라가는 걸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은 계속 채권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구리 가격이 이제 내려오다가 약간 둥근 바닥을 형성했죠. 유가는 급등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내려오다 머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결과적으로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던 어떤 패턴이 약간 멈추고 있다, 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보여드렸지만 이게 하이힐드 채권 뭉치들 얘가 바닥을 찍고 들리고 있죠. 주가도 들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ACD가 바닥에서 내리꽂던 것이 아래로 세게 내려가던 것이 약간 옆으로 평형을 걷고 있고 RSI도 지금 바닥을 그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지금 추세대로 완전히 반등을 하고 다시 튈 거냐라고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14일하고 1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일 거려 아마. 그리고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언저리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요게 이제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연준이 물가 급등이 계속되면 조기금리 인상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테이퍼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수면 아래로 싹 내려갔다가 다시 14일, 15일
그쪽으로 근접하면서 뭔가 액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최근 움직임이, 이거는 전체 그 컨테이너 지수 종합해 놓은 겁니다. 이 옆에 보면은 지역별 컨테이너 지수 쭉 나와 있죠. 그것들을 이제 믹싱해서 보는 전체 컨테이너 지수인데, 약간 머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임금 지수입니다. 들리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 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고요. 이거 파란 게 중국 차이나 전체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그런데 상하이 지수는 지금 다시 들려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스물스물 다시 컨테이너 지수, 그러니까 해운 운임 지수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틱 BDI 지수거든요. 충분히 조정받고 움직이는 거라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상하이 운임 내려오다 말고 다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 자체가 또 오미크론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한데, 이건 사실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움직임들은 좀 좋은 뉴스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에너지는 좀 잡힐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입장이고, 12월 달까지는 150억 달러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로 늘려서 3월에 끝나고 4월이면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스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항상 그 금융시장 친화적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방어적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아마 이렇게 발언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강도가 안 나오고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없이 금리 인상은 좀 빨리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일정 부분 봉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큰 대세의 지장은 없고, 오히려 우세종으로 가면 코로나의 이 환란이 끝자락으로 갔다라고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헝다그룹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헝다가 드디어 디폴트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6일날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제 못 갚고 디폴트 난 것 같고, 이 헝다 이외에 한 2개의 기업도 이미 디폴트 형태로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쇄 파산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마다 기사마다 좀 다른데 한 25%에서 3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중국 GDP에 차지하는 영향이. 근데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중국 경기 성장률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글로벌의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벌써 중국 시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뭐 다우나 미국 지수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어제 상해 지수가 아래로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헝다와 관련된 일들이 일정 부분 좀 지나가야 중국은 좀 잠잠해질 것 같고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에버그란데의 헝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헝다 주식 예탁증서 가격이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12%. 어제 홍콩은 더 많이 폭락했습니다. 홍콩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19%, 20% 가격이 폭락했거든요. 이게 중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차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믹스 지수들이 올라가다 살짝 내려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일단락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2015년도만큼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이 주식시장이.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좀 빠르면 내년도 3월 달에 3월이 아니고 4월에 금리가 올라갈 건데,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러려면 그 이전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격 조정이 없다는 얘기는 조정의 깊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 이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도 상황이 호전될 것 같고요. 에너지 쪽도 지금 상황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특별히 뭔가 이슈로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크게 문제를 야기할게.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충격을 줄 수 있긴 한데 중국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 당국 자체, 그러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갉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글로벌 위험으로 전이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현금 포지션이 많은 분들은 2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1차 매수 한번 시그널을 던졌었고 2차 매수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현금 포지션이 적은 분들은 매수를 안 했지만 좀 더 기다리고 있고, 현금 포지션이 많은 부분은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오늘 봐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일단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보여요. 지금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후로 계속 강했지만 이번 조정 국면도 강해서 반드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 급격히 내려오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이거 가격 기간 조정도 아니네요.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가격 조정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오픈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뭐 15%, 30%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기대치를 너무 갖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확한 타이밍 포인트를 잡으려고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갖춰야 될 게 첫 번째는 추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주식 추세가 상승 국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점에 있는 건지 하락 국면에 있는 건지 저점에 있는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게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타이밍을 잡을 건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의 매집에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액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정이 끝났느냐, 급격한 가격 조정이 아예 없을 거냐, 그거는 예측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FOMC 14일 15일 날 액션 취하는 거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면 그 뒤로는 크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물론 뭐 매파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꿍꿍 나오면서 시장을 아래로 세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안정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4, 15일 날 전후로 해서 뭐 큰 움직임이 없으면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12월 달에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 한 번 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후에 볼 건 이건데요. 이게 지금 작년 3월 달 이후에 주요 주식시장들 움직임이거든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게 우리나라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작년도에서 올 초까지는 큰 흐름이 없이 전체적인 추세가 밀려 올라왔어요. 중국만 약간 소외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패턴을 잘 유지하고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패턴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고점에서 이렇게 둥글게 내려와 있고, 그 지역의 다른 지역들은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이 분홍색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라든가 혹은 뭐 인도라든가,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라든가 혹은 이 러시아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변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소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빨리 뛸 거라고 아예 예상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많이 올라왔고요. 러시아는 유가하고 연동관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탄력을 받으면서 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 지수들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많이 소외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평균 회기로 중국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관심을 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뒤에 빅테크 문제하고 그 뒤에 헝다그룹 문제하고 이게 막 계속 맞물리고, 중미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이 머리를 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닥 눌림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중국은 튀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식하고 중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좀 둬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잠잠해지고 무역, 글로벌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그렇고 중국 주가 지수도 그렇고 무역과 관련 상관관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그 성과들을 다시 이제 만회하려는 그런 액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관세청의 무역 통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0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수출입니다. 이쪽이 수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월달 5월달에 급격히 높다가 최근 9월에 약간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들어서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이 증가율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거든요. 주가 지수가. 그래서 현재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눌려서 움직이는 게 일정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를 계속 떠받치면서 지수를 계속 떠받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내년은 중국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에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인도나 러시아 쪽에서 관심을 두었다면, 혹은 베트남이나 이런 쪽을 빼고 우리나라나 중국 쪽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던 캐시우드 이 누님의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금주에만 13% 뭐 이런 것도 12%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파란색 차트 이게 그 저거거든요. 캐시우드 ETF ARKK고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이 밑에 있는 보라색 여기에 S&P 500 지수인데 이게 작년 저점이 요 언저리인데 정확히 저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언저리를 잘 잡아주면 요렇게 나옵니다.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S&P는 한 그 이후에 한 90% 올랐고, 그 다음에 아크펀드는 150% 올랐는데 많이 오를 때는 이게 보면 300%도 넘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얘를 이 한번 급등하고 잠깐 조정받았던 이 시점으로 당겨볼게요. 제가 이 시점을 저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S&P 500 지수는 37% 올랐는데 아크 이노베이션은 11% 올랐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캐시우드 이분께서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왜 얘기를 드리냐, 여기 보시면 금주에만 13%인데 향후 5년간 주가가 4배 튈 거라고 그랬거든요. 향후 5년간 주가가 4배 튄다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개별주를 말한 건지 지수를 말한 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조재길 특파원께서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리신 12월 4일자 기사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지수는 아니고 올해 부진했던 종목들의 주가는 향후 5년간 4배 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크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인데 조금 제 생각에는 이분께서 모멘텀이 사라졌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멘텀으로 그 주식들이 급등했었거든요. 그 급등한 주식들의 모멘텀이 사라지면 레이팅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퍼배수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인정하는 퍼배수가 모멘텀이 되면 자기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을 넘어서 급등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급등한 뒤에 얘가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이 사라지게 되면 레이팅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퍼배수의 그 배수들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 발언에 무게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무게를 두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마지막 우서 넘어가자고 한번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12월 7일 누가 올리셨냐면 이민정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잘 보시면 600만 원이랍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격리가 600만 원.
그래서 여기 보면 남아공 갔었는데 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린이었는데 올 때 레드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호텔에 격리됐는데 1인당 300만 원씩 격리 비용을 내라고 했답니다. 부부니까 600만 원이죠. 더 웃긴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주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성인 1인당 애초에는 277만 원이었는데 정부는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가격을 올렸답니다. 근데 나오는 식단이 이렇답니다. 와, 이거 300만 원씩 내고 이거 먹으려면 진짜,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열받겠는데요. 우리나라 식단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관점에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